오늘 주간 악당에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경찰들이 속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05년 1월 20일 어두운 표정의 중년 부부가 휴고현 히메지시의 경찰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딸 미카를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있는 건데요. 직장 가까이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날은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전화를 걸었을 때 미카는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23살,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한창 바쁠 나이입니다.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음 날엔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자 미카의 아버지 사부로는 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말도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날 아이가 아니어서입니다. 무엇보다 낮엔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만약 미카가 며칠을 출근하지 않았다면 딸이 긴급 연락망으로 제출한 본가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대회는 결국 미카의 자취방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스페어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얘가 어딜 간 건지 혹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부모는 딸아이의 집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을 챙겨간 흔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금도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부로는 이제 불안을 넘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 없이 경찰서로 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타는 부모와는 달리 경찰은 천하태평 만만디었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를 쭉 훑어본 경찰은 서류를 되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경찰서에 1년간 들어오는 실종 신고가 몇 건인지 아세요? 무려 1200건입니다. 이런 자잘한 신고까지 일일이 다 받으면 경찰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경찰이 찾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 큰 따님인데 어련히 잘 귀가하시겠죠. 좀 기다려보시죠. 경찰은 미카가 성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기가 찼지만 더 이상 우겨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 하루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미카에게서 소식이 없자 사부로는 히메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종 신고 좀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담당자한테 전달할 테니까 일단 좀 기다리세요. 경찰은 이제 짜증까지 부렸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경찰밖에 없는 사부로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경찰이 지금 당장 수색에 들어가 줄 것 같지도 않고 부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경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연줄이 닿는 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는 경찰이 있긴 있어. 이분이라도 소개해 줄까? 딸이 사라졌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부로 내외를 위로하며 지인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총동원해 인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사람이 이츠오라는 이름의 경찰이었는데요. 그는 효고현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초로의 남성이었습니다. 미카의 부모는 이츠오를 처음 만나고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교통과 경찰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이츠오는 경찰에 입문한 이후 35년을 형사로 살면서 온갖 강력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한 이 구역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안전하게 정년퇴직하기 위해 교통과로 자리를 옮긴 것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만큼은 여전한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카의 행적이 수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츠오는 실종자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난 만큼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부모 앞에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대신 미카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물었습니다. 따님한테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네, 연말에 한 번 집에 데려왔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코이치였어요. 그 사람도 따님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이츠오는 일단 미카의 남자친구 코이치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남자의 얼굴을 한 번 본 게 다일 뿐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딸한테서 남자친구의 집이 엄청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다는데요. 아버지가 큰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 덕분에 남친 코이치에게도 이미 집이 2채나 있다고 미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수사 솜씨라면 이 정도 단서만으로도 금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정보원을 총동원했는데도 이 철공소집 금수저 코이치라는 인물의 실체는 좀처럼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이러면 더 찜찜해집니다. 남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거짓으로 꾸며 미카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츠오가 인상을 찌푸리던 그때 미카의 아버지 사부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전달받은 사진에는 웬 자동차 한 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물었더니 집에 놀러 온 날에 찍어둔 코이치의 차라고 했는데요. 딸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런 건지 사부로는 이 코이치라는 남자가 영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딸에 비해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지나치게 과묵한 점도 마음에 걸리고 재벌집 금수저라는데 행색에서 썩 부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폰으로 딸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그의 차 번호판을 슬쩍 찍었는데요. 무슨 대단한 의미나 계획을 가지고 도착을 한 건 또 아니라서 사부로는 금세 사진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미카가 사라진 지금에야 그날의 기억이 번뜩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즈오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으니 차량 번호 조회는 거짓말 좀 보태 1초 만에 가능했습니다. 예상대로 차주는 코이치가 아니라 다카야나기 카즈야라는 3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차주가 코이치와 가까운 사이라서 자신의 차를 빌려줬을 수도 있겠지만 형사생활만 30년을 넘게 한 이즈오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즈오는 다카야나기가 곧 코이치이며 그가 미카를 악의적으로 속이고 접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통과로 소속을 옮긴 그로서는 수사를 할 권한도 없었고 다른 관할의 일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는데요. 이즈오는 곧장 히메지서 수사과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다카야나기 카즈야라는 남자의 집에 한번 찾아가 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히메지서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콧방귀를 뀌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실종 신고 접수는 된 겁니까? 알아서 한다니까요. 은퇴 앞두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히메지 경찰서는 미카의 부모뿐만 아니라 한참 선배인 전직 형사까지도 철저히 무시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본인이 당장 달려가 카즈야인지 코이치인지 하는 녀석을 만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이츠오는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해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메지 경찰은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쓴다는 양 가까스로 이츠오의 부탁을 오케이 했습니다. 뭐 이런 경찰서와 경찰관들이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벌써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긁어먹는 진짜 기생충들이 아직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카 실종 20일째가 되던 1월 29일 히메지서 생활안전과 소속의 계장과 그의 부하 그리고 사부로 부부까지 총 4명은 등록된 다카야나기 카즈야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사부로 내외는 집 앞에 서서 아일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이 집은 부잣집 금수저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화장실이 집안이 아닌 바깥에 있었는데 소위 우리가 푸세식이라고 부르는 그 재래식 형태였습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20년 전이라지만 2005년에 이런 화장실 구경하기 쉽지 않았죠. 얼마나 낡고 초라한 집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자 다카야나기라는 남자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부로 부부를 힐끗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프로필을 속여 여자에게 접근했다가 들킨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부에게 중요한 건 남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딸 미카의 행방입니다. 부부는 미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같이 간 경찰들에게 칼같이 저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네들은 얌전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는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계장 한 명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심들어간 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따님은 없네요. 이만 돌아가시죠.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사부로 부부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이 다카야나기 카즈야라는 사람에게서 미카의 행방을 물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부는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계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계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미카의 어머니 에리코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바닥에 쓰러져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에리코는 설마 하는 생각에 미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마음이 한 차례 지나가자 비로소 집안 상태가 에리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바닥을 굴러다니는 수갑이었는데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하는 순간 바로 옆에 더 이상한 게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그 밖에도 묶는 것, 때리는 것, 기타 해결망측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리코의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바로 집안을 가득 채운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래서 그 고약함을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냄새 때문에 에리코는 더 이상 버티고 있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 카페 뒤에 진한 얼룩이 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녀의 눈에 얼룩은 분명 핏자국으로 보였습니다. 에리코는 급히 밖으로 나가 경찰들에게 알렸습니다. 안에 핏자국이 있어요. 정신이 몽롱한 여자도 있고요. 경찰관님, 너무 수상해요. 제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줌마 되게 귀찮게 하네. 딱 그런 표정으로 생활안전과 계장이 다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또 금세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의 눈에는 이곳이 어른의 플레이를 격하게 즐기는 남녀의 성스러운 공간쯤으로 보였나 봅니다. 계장은 이상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짜증을 부리더니 이만 철수하자고 사부로 부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때 다카야나기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아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접근한 여자친구라 실종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건지 그는 딱히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뭘 물어봐도 아니다 모른다 하는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문장 하나 길게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긴 미카와 함께 집에 왔던 그날도 이상하리 많지 과묵했었죠. 어떻게 저렇게 건성으로 단답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부로 부부는 신기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카야나기라는 자는 정말이지 상종을 안 하고 싶은 부류였지만 그렇다고 부부가 순순히 그에게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실종과 이 남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의심을 좀처럼 거두지 못해서입니다. 부부는 생활안전과 경찰들 앞에서는 집에 돌아가는 척을 하면서 이쯔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 핏자국이 있었다. 반쯤 기절해 있는 어린 여자도 있었다.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지독한 냄새도 났다. 미카의 어머니 에리코는 마지막 동아줄, 아니 유일한 동아줄인 전직 형사 이쯔오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둘이 나왔지만 아무 이상 없다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쯔오는 승질이 뻗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 저한테도 충분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명색이 경찰, 그것도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이라는 인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대로 현장에서 내뺀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처한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관할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츠오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사부로 부부가 기다리고 있는 다카야나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다카야나기가 누구십니까 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는 초면인 이츠오를 빤히 보면서 또 한 번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요. 이츠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너 약했지? 그러자 지금껏 목석 같기만 했던 다카야나기 카즈야가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이츠오는 이 자식 약쟁이 맞구나 단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놀랍게도 이츠오는 누구세요 하고 다카야나기가 입을 여는 그 찰나에 단내를 맡았습니다. 약을 하는 사람한테서만 나는 특유의 구취였습니다. 35년 형사의 짬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남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츠오의 기에 눌려 곧바로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츠오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메지가 아닌 그 옆 동네에 있는 아이오이 경찰서로였습니다. 히메지서에 능지가 처참한 직원들을 경험해본 이상 그쪽에 이 약쟁이, 아니 어쩌면 살인범일지도 모르는 자를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오이 경찰관은 빠르게 출동을 해왔고 다카야나기 카즈야를 체포해 갔습니다. 집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해롱되는 여성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츠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카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들었던 대로 방 안은 망측한 물건들로 난장판이었고 심각한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츠오는 미카의 어머니 에리코에게 이 집에 혹시 낯이 익은 물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미카가 이 집에 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카는 자신의 애인인 코이치, 그러니까 코이치라는 가명을 쓴 다카야나기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왔다는 건 애인의 거짓말을 눈치챘다는 뜻이 되죠. 둘 사이에 사달이 일어날 충분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에리코는 지독한 냄새를 꾹 참아가며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여성용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딸의 목걸이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에리코는 당장 지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미카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지갑과 목걸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부로와 에리코 부부는 이제 거의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미카의 실종 사건도 아이오이 경찰서에서 담당해주면 참 좋겠지만 주소지가 히메지이기 때문에 관할서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이츠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징글징글한 히메지서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카야나기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털어놓으며 그를 본격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히메지 경찰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상 전직 형사 이츠오와 실종자의 부모가 용의자를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얼씨구나 실적 하나 올리겠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네, 않았습니다. 이놈의 세금 버러지들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히메지 경찰은 자기들도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따님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예?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따님, 성매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업소녀들은 가게 옮길 때 종종 이렇게 잠수탑니다. 따님 돌아오면 따뜻하게나 맞아주십시오. 경찰의 뜬금없는 소리에 사부로 부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애를 왜 경찰이 몸 파는 여자라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카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는 있었지만 비교적 본가에 자주 들렀습니다. 남자친구도 집에 데려와 소개할 만큼 부모와의 사이도 가까웠고요. 그랬던 딸은 여태껏 불랑녀라는 낌새를 내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경찰의 말을 믿는 대신 자신들의 눈으로 봐온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기 귀찮아서 업소녀가 잠수를 탄 거라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즈오는 생각의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또 승질이 머리 끝까지 뻗쳤습니다. 미카의 직업이 뭐든 이제 와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일단 사람부터 찾아야죠. 심지어 다카야나기의 집에서는 미카의 것으로 보이는 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히메지 경찰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지하게 실종자로 취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히메지서를 출입하는 기자가 슬슬 사건 냄새를 맡고 움직이자 경찰, 그것도 무려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미카라는 여자가 실종됐다고, 그 여자 알고 보니 유랑녀였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눈 깜빡할 사이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사부로 부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애라도 열심히 찾아주면서 이러면 또 몰라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주제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를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부모의 마음은 참담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미카의 집으로는 장난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웠냐는 둥, 더럽다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욕설이 수화기 너머에서 끝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미카에게 걸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고스란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몇몇 언론사에서는 실종자는 영녀가 아니고 경찰이 실언을 한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더 자극적인 기사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효고현 경찰서에 정보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올해 23살의 미용학원 재학생인 애츠미라는 여성이 어느 날부터인가 증발이라도 한 듯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애츠미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따님과 연락이 되십니까? 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러니 여태껏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애츠미의 신변을 살피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실종자 미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2명이 동시에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효고 현경은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카야나기 카즈야를 다시 불러들였는데요. 그는 미카의 실종과 다분히 관련이 있어 보였지만 이에 대해 취조 한 번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1월 30일 아이오이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 대학 사범으로만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 이츠오가 어쩌면 살인자일지도 모르겠다며 진작에 잡아다 갖다 바친 이 유력 용의자를 나태한 경찰은 미카 실종 2달이 넘게 지나서야 가까스로 깊이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카야나기는 이미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차를 몰고 가다가 27세 주부와 그녀의 2살짜리 아들을 치어 숨지게 했고 이로 인해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살인의 전적이라면 전적인데도 히메지 경찰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기 때문에 다카야나기라는 사람 자체를 위험인물로는 간주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자가 당시 약에 취해 혹은 약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다카야나기를 불러놓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취조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자가 묵비를 행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답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형사들 앞에서 긴장을 해서도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카야나기 카즈야는 어려서부터 지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간 왜 그렇게 말수가 적었고 단답형의 대답만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었습니다. 용의자와 뭔 말이 통해야 경찰도 어르고 달래든 협박을 하든 해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취조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카야나기의 집으로 가서 카펫에 떨어진 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카와 애츠미 두 사람 모두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부로 부부가 찾아낸 딸의 목걸이와 지갑에서 검출된 피도 미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집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사진은 다카야나기에게 물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2005년 4월 12일 그가 두 여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마침내 자백을 했습니다. DNA 증거라는 것에 대해 다카야나기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쨌든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냈으면 됐다 하는 여론과 경찰이 지적 장애인에게 강압 수사를 했다는 여론이 동시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카야나기의 정확한 IQ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63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카야나기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수준의 이해력과 표현력을 지닌 IQ 63 가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으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5년생인 다카야나기 카즈야는 효고현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능이 낮아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끝까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결혼은 또 한 번도 아닌 2번을 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대화를 제외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2번이나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2번 다 이혼을 했고 전 아내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앞서도 밝혔듯 2001년 교통사고를 내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다 나온 뒤에는 일당벌이를 하며 대충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카야나기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윤락업소를 다니는 데에 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미카였죠. 미카가 부모 몰래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종 신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데에 모자라 언론에 미카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경찰에게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다카야나기는 미카에게 반했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미카는 다카야나기에게 화대 이외에도 돈이나 선물 등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미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휴대폰도 액세서리도 사주었습니다. 현금으로 용돈도 주었습니다. 결국 모아놓았던 1,000만 원은 눈 깜빡할 사이에 15만 원밖에 남지 않아 이제 화대도 지불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미카가 우리 큰아버지가 야쿠자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큰아버지에게 잃을 거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 에츠미를 대동하고는 다카야나기의 집에 불쑥 쳐들어가 약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2005년 1월 9일 다카야나기와 미카는 돈 문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화가 치민 남자가 집에 있던 망치를 들어 미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방 안에 있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온 에츠코 또한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카야나기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죽인 2 여자를 토막내어 며칠에 걸쳐 산과 바다 이곳저곳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범인이 밝힌 범행 동기와 과정입니다. 생존한 피해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전혀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업소녀가 어리숙한 남자를 호구로 삼은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미카가 친구 에츠미까지 동행해 다카야나기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집 화장실, 푸세식입니다. 멀쩡한 자기 원룸 놔두고 그 허름하고 불편한 집에서 생활을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짐작도 되지를 않는 거죠. 그 집에서 비빈다고 해서 다카야나기에게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카의 부모는 다카야나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남자친구 코이치의 거짓말을 알게 된 미카가 집까지 따지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카야나기를 호구로만 생각했다면 굳이 집으로 데려와 부모에게 소개를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카야나기의 변호 측은 애당초 그가 미카에게 부자라는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고 만약에 했다 한들 미카가 믿었을 리가 없다고 강변하는데요. 입만 열면 모자란 사람인 게 티가 나고 행색 역시 평범 그 자체인 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여자 그것도 접객을 하며 눈치가 빨라진 업소녀에게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도돌이표가 되고 맙니다. 미카는 부자도 아니고 지능도 정상이 아닌 남자를 왜 부모에게 남친이라고 소개했던 걸까요? 만약 다카야나기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와 사귀는 것도 아니었다면 왜 미카는 볼 일도 없는 남자의 집에 친구와 일주일이나 머물다 끝내 살해까지 당한 걸까요? 이 부분은 재판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IQ가 63인 범인의 진술에는 빈틈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범행 2달 후에나 시작되는 바람에 경찰은 무엇 하나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행의 전말이 완만하게 재구성이 되지 못해 다른 사건들보다 뇌피셜이 특히 더 만연하게 된 거죠. 이게 다 히메지 경찰서가 전직 형사 이츠오와 미카의 부모를 무시하면서 초동수사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히메지 경찰서 대표인단은 미카의 부모에게 도계자를 박았습니다. 이 도계자를 박았다는 말이 그냥 관용적 표현이나 인터넷 유행어가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시듯 진짜로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사부로 부부는 경찰 당국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히메지 경찰서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대중의 회자가 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경찰은 희생된 두 여성을 수습하기 위해 다카야나기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산을 샅샅이 뒤졌고 잠수부를 동원해 바다도 여러 번 뒤졌습니다. 그 결과 미카와 에츠코의 토막난 유골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뼈밖에 남아있지를 않아 약물 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사망 전에 물리적, 성적 공격을 받았는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 다 머리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가족은 제발 끝까지 찾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경찰로부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두개골은 찾지 못한 채 유해 수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가 바다 저 멀리 떠내려간 건지 산속 어딘가에 있는데 찾지를 못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다카야나기가 일부러 머리를 버린 곳만 진술하지 않은 건지는 이제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카야나기 본인 입으로 두 여자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는 했지만 목격자도 없고 흉기도 못 찾았고 수습된 유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도 어느 쪽에서는 돈을 요구당해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거짓말이 들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사자가 멀쩡하게 살아서 법정에 서 있는데도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데다 약물 중독자의 탓입니다. 이러다간 판사가 범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확 낮추어서 선고하거나 심하면 감옥이 아닌 병원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다카야나기가 부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들키는 바람에 미카와 다투다 그녀를 죽였고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친구 에츠코도 죽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끝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지능이 낮다고 해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이 강한 사리에 근거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비합리적인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면서 다카야나기 카즈야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오사카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혹시 범인이 멍청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비록 이혼을 했지만 결혼도 2번이나 했었고 용접일을 하며 밥벌이도 하고 있었고 사망사고를 내긴 했지만 운전면허도 땄던 사람인지라 진짜 IQ가 63이 맞나 싶었는데요. 다카야나기 카즈야의 공판을 방청한 익명의 인물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말로 판사, 변호사, 검사의 질문에 답변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전혀 연기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프리랜서 기자의 후일담도 있습니다. 사형수들을 면회해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이 기자는 다카야나기와 대면하면서 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모자라다는 것을 느꼈고 때문에 수사 당시 제대로 진술이나 할 수 있었을지에 의문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로 볼 때 범인의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의 지적 장애인이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과연 진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재구성된 범행 내용을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된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데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사이다스럽지 않은 뒷맛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범인을 잡은 실질적인 히어로 전직 형사 이츠오의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30년 넘게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했던 경력을 살려 현재 여러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나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치오 같은 경찰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삿대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주간 악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주간 악당 구독자님들은 1988년 일본 도쿄 아다치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대 청소년 약 20명이 17살 소녀 1명을 납치 감금하여 고문과 폭행, 성적 가해를 반복하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주범 4명은 피해자의 을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힌 뒤 땅에 파묻어버리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고 금세 출소를 했죠. 주범 4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은 현재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 포인트가 끊이질 않는 사건입니다. 만약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든 발 뻗고 편히 못 자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일본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범인을 나락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진짜로 찾아왔습니다. 패거리 중 1명의 신상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그의 직업은 연예인, 그것도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고생을 콘크리트에 묻은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자가 무슨 낯짝으로 공개석상에서 남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972년 도쿄 아다치구에서 태어난 기쿠치 사토시는 1993년 친구 아리타 히오시와 나이트 시프트라는 코미디 콤비를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하는 신인 개그맨 경쟁 오디션에 출연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10주 연속 우승을 해야 그랑프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 시프트는 아쉽게도 8주 차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개그 실력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받은 거죠. 나이트 시프트는 1년 반 정도 순풍에 돛단 듯 연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리타 히로시가 다른 직업을 찾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기쿠치 사토시는 스마일리 기쿠치라는 예명으로 혼자 개그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형 기획사인 오오타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데뷔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소속사는 그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가 아다치구의 전 양아치 스마일리 기쿠치였는데요. 다소 어둡고 불량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실은 이렇게 밝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이런 반전 매력을 어필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전략은 제법 잘 먹혀서 스마일리 기쿠치는 여기저기 행사나 방송에 불려다니며 제법 인기를 끌었습니다. 톱스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름과 얼굴은 충분히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던 1999년 그가 27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타 프로덕션의 매니저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기쿠치에게 달려왔는데요. 형, 인터넷 보셨어요? 1999년은 이제 막 인터넷 세상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길거리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특별히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키쿠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생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게시판을 들락거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해 어떤 끔찍한 소문이 도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시판에 형이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사실 아니죠? 기쿠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말, 선생님 말 잘 안 듣던 시절이야 있었지만 그는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같은 강력 범죄와는 아예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다가 날벼락인지 황당해서 말조차 나오질 않았는데요. 매니저는 남자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모함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다른 증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싸지른 글에 사람들이 관심을 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와르르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 도쿄 아다치구 출신이잖아. 범인들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과거에 좀 놀았다며? 공범일 가능성 99.9% 아니야? 무명 시절에는 콘크리트 사건을 개그 소재로 썼다던데? 완전 사이코패스네.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디테일들이 글에 더덕더덕 들러붙으면서 스마일리 키쿠치는 인터넷상에서 진짜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연 소멸될 유언비어라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키쿠치였지만 더 이상 의심을 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다치구 센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사건은 아다치구 아야세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다치라도 거리가 꽤 멀어서 지역 간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아다치구에는 저와 동년배인 남자가 6,000명이 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6,000명이 다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진짜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이라면 이미 기자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믿어주세요. 키쿠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플놀이에 푹 빠진 네티즌과 요고생 콘크리트 사건이라는 키워드에 꽂혀버린 대중은 그의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다면서 더욱 의욕만 키워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렇게 억울하면 죽음으로 증명해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약 1년을 시달리던 남자는 참다 못해 2000년 6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인지라 경찰 역시 이런 사건을 접한 것은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깡그리 무시하기는 좀 미안했는지 경찰은 댓글을 가장 험악하게 단 5개의 아이디의 IP를 추적해 컴퓨터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K대학교 내에서 글을 올린 걸로 나오는데 공용 컴퓨터라 내 글을 단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네요. 혹시 K대에 친구 있어요? 아니요. 그런 대단한 학생들이랑 제가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 글은 미국에서 작성됐습니다. 키쿠치 씨한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미국에 있나요? 그럴 리가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정도 일을 수사해 줄지 의문이네요. 경찰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이 특정돼야 비로소 입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체 모를 글쓴이를 잡아달라고 경찰을 찾은 건데 경찰은 반대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잡아줄 수 있다고 하니 기쿠치의 속이 뒤집히는 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IP 3개는 사용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도 기쿠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경찰은 그 3사람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에게 별다른 원한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터넷에 비방글을 쓰겠느냐 했던 거죠. 악킬러라는 존재가 익숙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단이겠지만 명색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경찰한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남자는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 번이고 자신은 그 악랄한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소문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륜 의혹, 마약 의혹 같은 거면 차라리 낫지. 살인범이라는 의혹은 개그맨에게 있어 너무도 치명타였습니다. 기쿠치는 하던 방송에서 하나씩 하차를 해야 했고 행사장에서도 관객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오타 프로덕션은 2002년 공식 홈페이지에 스마일리 키쿠치는 콘크리트 사건과 무관하며 그 사건을 개그 소재로 삼은 적도 없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타 프로덕션은 요시모토 흥업과 함께 일본 예능계를 양분하다시피 하는 대형 소속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무릅쓰고 기쿠치는 결백하다는 확인 도장을 꽝 찍어준 건데요. 아주 약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쿠치는 점점 누명을 벗어가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방송이나 행사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드디어 스마일리 기쿠치에게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자 윤사마 배용준의 흉내를 내서 덩달아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윤사마 열풍은 몇 년간을 식을 줄 몰랐고 그만큼 기쿠치도 활발하게 개그맨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콘크리트 사건과 엮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예인에 대한 중상모략에 더 이상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가까스로 평온을 찾았습니다. 2008년 1월 기쿠치는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당시 일본 연예인들은 블로그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는 평소 과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과자 리뷰나 올려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블로그를 개설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첫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가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어 손가락이 금질금질한 망상종자들이었습니다. 몇 년간 기쿠치가 잘 나가는 바람에 인터넷 어디에다 글을 써도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근데 이렇게 타겟의 블로그가 생겼으니 이 광기 어린 집단은 옳다쿠나 여기 눕자 하면서 그날부터 미친 듯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쿠치의 편을 드는 다른 블로거에게 너도 그 사건 범인 중 한 명이지 하면서 단체로 몰려가 공격을 해댔습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금세 온라인 전체에 퍼져서 기쿠치의 콘크리트 범인설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언비어를 잠재우느라 몇 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순간이 또 이렇게 되다니 남자는 깊은 좌절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번엔 빠르게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무대 행사 스케줄이 있다고 고지한 뒤 이 행사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다는 블로그 글을 남겼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어떤 질문이든 반드시 대답을 하겠다고 결연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범을 몰아붙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만 하면 곧바로 현실판 김전일이 되고 코난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행사장엔 몇 명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유치한 애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몽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매니저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3년 전인 2005년에 출간된 치안 붕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어느 페이지를 펼쳐 보였고 기쿠치는 영문도 모른 채 책을 읽었는데요.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인 한 소녀는 경기를 마친 뒤 2004년 7월 또다시 공갈 사건을 일으켜 체포됐다. 한 발 앞서 출소한 다른 남자는 개그맨 콤비를 결성해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기타시바 켄이라는 명문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범죄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코멘트를 하면서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을 하는 유명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블로그에 달려든 파리떼들은 이 책을 읽고 더더욱 자신들의 망상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실명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는 스마일리 기쿠치를 저격하는 글이었습니다. 또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가 출연하는 방송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아도 객석의 어느 누구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약이 되어 있던 출연이나 행사 스케줄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가 뚝 끊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쿠치는 8년 만에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악플러들이 단편적인 욕설만 남겼다면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포함해 네 가족들까지 죽이겠다느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이러 가겠다느니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댓글까지 달아버리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할까봐 언제 어디서든 몹시 불안해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웬만하면 모두 피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위험에 처할까봐 거의 매일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기쿠치가 찾은 곳은 일개 파출소가 아닌 경시청 하이테크 범죄대책수사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적절한 부서에 잘 찾아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경시청 하이테크 범죄대책수사센터라는 이름만 더럽게 긴 부서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온라인 범죄만을 취급하는 모양인지 기구치의 이야기에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안전과로 가세요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8년 전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 생활안전과입니다. 하는 수 없이 기구치는 하이테크 범죄대책수사센터에서 했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생활안전과에서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쿠치 씨를 진심으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네들 심심해서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유명세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인터넷을 끊어보시면 어떨까요? 안 보면 위협도 안 느껴지겠죠.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만 실제로 공격당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죽을 뻔해야 수사라는 걸 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뭘 수사하겠어요. 더 앉아있다가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아 기구치는 정냄이 떨어지는 경찰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봤는데요. 변호사는 찬찬히 이야기를 듣더니 치안 붕괴의 저자인 기타시바 켄에게 민사소송을 걸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민사에서 승리를 하면 대중들에게 스마일리 키쿠치가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키쿠치는 그 방법이라도 취해봐야겠다 하고 고소를 준비했지만 답답한 속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사소송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본인은 분명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야만 하는 건지 남자는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경찰 당국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기쿠치 씨, 가능하다면 생활안전과를 거치지 마시고 형사과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해보세요. 형사 고소하기 충분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밀고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기쿠치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전체를 관장하는 경시청이 아니라 일부러 집 근처 나카노 경찰서로 갔습니다. 작은 곳으로 가야 그나마 형사라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카노 경찰서의 민원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기쿠치는 형사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뒤 그는 나카노 경찰서 형사와 만났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눌 형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조직 범죄 대책과 그러니까 야쿠자들 때려잡는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 키쿠치의 말에 따르면 웬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때 엄청나게 겁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키쿠치는 실망을 했습니다. 야쿠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악플러 나부랭이들을 잡는 데에 공을 들여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시청 하이테크 범죄대책수사센터가 기쿠치의 사건을 깡그리 무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인 이치로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건데 당연히 잡아넣어야죠. 다른 경찰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의 잘못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기구치의 속은 가스 활명수를 마신 듯 뻥 뚫렸습니다. 이쯤 되면 악플로를 잡고 안 잡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경찰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범죄자로 몰린 지 9년, 경찰서를 찾은 지 8년 만에 스마일리 기쿠치는 드디어 범죄 도시의 마속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도가 야쿠자만 잘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까지 관심이 깊다면 바로 게임 끝이죠. 천군만마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지로 형사는 우선 아다치구 경찰서에 연락해 콘크리트 사건 범인들의 신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키쿠치 사토시에 해당하는 인물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는 범인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를 수소문했고 그중 단 한 명도 연예계에 진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개그맨 스마일리 키쿠치는 콘크리트 사건과 1도 연관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드러날 진실이 어떻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정말 허무해질 지경입니다. 기쿠치는 당장 이 반가운 소식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치로 형사의 지시대로 맨 밑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블로그 댓글창에 악플을 다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형사고소하겠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를 모함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치로 형사는 머리를 썼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했는데도 악플을 다는 겁대가리 없는 인간들만 일단 잡아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데 설마 또 악플이 달리겠어? 이치로 형사도 키쿠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용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사람 괴롭히는 데만 심취해 있다 보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댄 겁니다. 이치로 형사는 당장 IP를 추적해 악플러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나카노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조치는 처벌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가까웠습니다. 계속 가짜뉴스 양산하고 악플 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하고 네티즌들에게 경고를 할 목적이었던 거죠. 악플러는 이치로 형사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처절한 용서까지 구했습니다. 경찰도 딱히 그를 유치장에 넣을 명분도 없고 해서 몇 시간 뒤 악플러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로부터 약 3시간 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살인범 주제에 경찰한테 꼬질러? 대체 어디까지 비겁할 거냐? 이치로 형사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칼부림하는 실전 워리어들의 앞통수를 쥐어박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겁니다. 진심 열이 받은 이치로 형사는 이 날파리 같은 것들을 싸그리 소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차마 1999년 가짜뉴스가 시작된 날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는 아쉬운 대로 최근 4개월간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기쿠치를 격하게 비방한 아이디들을 죄다 모았습니다. 이 중 신상이 정확히 파악된 사람만 무려 1,300여 명이었습니다. 이치로 형사는 이 1,300명 중에서 명확하게 법률을 저촉한 사람만을 또 추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악플러는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더럽고 끔찍해서 상상조차 못할 내용을 글로 퍼뜨린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전부를 악플 자는 데에 쓰는 사람 정도는 돼야지 형사님을 아련할 수 있는 거죠. 수사진은 기쿠치 악플러 중 총 19명을 선발해 빛나는 은팔찌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7살, 최고령자는 47살이었으며 과반수가 30대였습니다. 다들 대기업 직원, 시스템 엔지니어, 토목 관련 기술자, 세큐리티 전문가 같은 말짱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K대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쿠치가 경찰을 처음 찾아갔을 때 악플러 5명 중 1명의 IP가 K대 컴퓨터 IP로 밝혀졌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놈이 이번에 잡힌 이놈입니다. 이자는 무려 인생의 8년을 스마일리 기쿠치를 음해하는 데에 낭비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미친 자는 정말 많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터넷에 널린 글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인데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전 진짜 그 사람이 콘크리트 사건 범인인 줄 알았어요. 경찰 출신 아저씨가 쓴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발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욕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울고 불며 잘못했다고 빌던 자들도 정작 스마일리 기쿠치에게는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면 받아주겠다고 기쿠치가 공표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간학당 구독자님들 주변엔 이렇게 속 시커먼 사람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체포된 19명 중 2명은 명예훼손, 1명은 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에게는 모두 혐의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고 단순 해프닝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인터넷 범죄와 관련된 법조항을 만드는 데에 가속도를 붙여주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 아쉬울 따름이지만 점차 나아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마일리 기쿠치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책에 실어 악플러들에게 부스터를 달아주었던 치연 붕괴의 작가 기타시바 켄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언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직 경찰인의 뭐네하며 온갖 정의로운 척, 상남자인 척 다 하던 사람이 핑계를 대도 너무 짜치게 돼버린 바람에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들 비웃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시원하게 사과부터 박는 게 역시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일명 타지뇨라고 불렸던 카페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가 학력 위조를 했고 허언증을 갖고 있고 병역 비리를 저질렀으며 그의 아버지가 다단계 사기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잘난 타블로를 질투한 피해망상증 환자들의 집단 광기에서 비롯됐다는 게 법원에서 명백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타블로는 아무런 위법, 탈법, 편법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호전되던 간암이 악화되어 끝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운영하던 미용실을 닫아야 했으며 EBS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형은 잘리듯이 퇴사해야 했습니다. 타블로 본인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1999년부터 발생한 스마일리 기쿠치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죠. 사람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간 악당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는 일본의 남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23살 에이코는 2010년 더 넓은 곳에서의 빛나는 삶을 꿈꾸며 홀로 씩씩하게 상경을 했는데요. 그녀가 자리를 잡은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치바현 나라시노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남도 해남쯤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가 서울에 직장을 얻고 수원에 자취방을 얻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할머니, 부모님, 위로 언니 둘, 아래로 남동생 둘, 그리고 본인까지 도합 8식구가 있었습니다. 이 복잡거리던 본가와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는 낯선 곳에서 젊은 아가씨가 혼자 지내게 된 거죠. 아무리 스스로 선택한 독립이라 한들 외롭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옷가게에서 판매 일을 했던 에이코는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늘 블로그를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을 뿐인데도 블로그에 찾아와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에이코는 글들과 댓글, 대댓글을 이어가며 소소하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에서 친해진 사람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블로그 친구 중에서는 에이코 또래의 남자도 있었습니다. 츠츠이 고우타라는 이름의 27살짜리 이 남자는 오사카 아래쪽에 있는 미에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회사를 잠시 쉬면서 새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이코가 새 글을 올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줬고 에이코는 이런 고우타의 친절이 반가웠습니다. 급속도로 친해진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얼굴을 볼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2010년 9월 에이코와 고우타는 드디어 실제로 만났습니다. 고우타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에이코는 고우타의 외양도 마음에 들었지만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남자와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우타 또한 에이코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고 그 길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23살의 아가씨에게 연애는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이직을 위해 일을 쉬는 중인 고우타는 본인의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여자친구에게 썼고 덕분에 퇴근 후에도 에이코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미에현과 치바현 그 먼 길을 오가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도 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겼던 이 청춘 남녀는 고우타가 짐을 싸서 에이코의 자취방으로 들어가며 본격적인 동거 생활에 돌입합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지만 분명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콩달콩 행복했던 이 커플 사이에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퇴근이 늦지? 어디서 뭘 하다가 들어온 거야? 고우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에이코의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지하게 일자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집세를 내는 걸로도 모자라 남친까지 먹여 살려야 했던 에이코는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졌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우타가 취직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A코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우타에게 심한 구속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연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고 참견하고 싶은 마음은 크건 작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이 남자는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에이코를 잠시도 혼자 놓아두지 않는 겁니다. 에이코는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고우타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친이 하루 종일 누구와 무슨 연락을 했는지 검사를 했는데요. 끝난 뒤 전화기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에이코는 남친의 허락 없이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 의해 사실상 고립되었고 감금되었습니다. 답장 안 보내?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드느라 바쁜가 보지?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받거나 메시지 답장을 못하면 남자는 온갖 난리를 부리면서 그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게다가 10분에 한 번씩 옷가게의 현재 상황을 메시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몇 명이고 얼마짜리 옷을 팔았고 매장 안에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말입니다. 가게 사장도 이렇게까지 매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백수 나부랭이 주제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고우타, 우리 그만 헤어지자. 처음엔 적당히 남친에게 맞춰주던 에이코였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다느니 걱정이 돼서 그런다느니 이런 이빠른 말에 넘어가주는 것도 지쳤습니다. 에이코는 용기를 내어 고우타에게 이별을 고했고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고도 했습니다. 남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헤어지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을까요? 이날 이후 고우타는 본격적으로 에이코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별일도 아니게 되는 게 바로 주먹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조금이라도 빈정이 상했다 싶으면 여자친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일본인 남성의 평균에 비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죠.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힌 에이코는 결국 고우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그녀는 옷가게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 재빨리 휴대폰으로 고우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뒤엔 통화 모드 그대로 전화기를 주머니 안에 넣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남자와는 업무 외에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의 고우타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남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우타가 시시때때로 옷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에이코를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에이코는 퇴근 후 또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로 걷어차여야 했습니다. 아령이나 몽둥이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한 날은 아침에 눈도 뜨지 못해 직장에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얼굴이며 몸이며 시퍼런 멍이 그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폭력에 잠식된 사람들이 그러하듯 에이코도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때린 놈을 원망하기는커녕 자기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럴수록 고우타의 구속과 집착, 폭행은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여친의 몸과 마음, 정신 모두를 장악했으니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소유물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에이코가 딴 마음을 먹을까봐 남자는 미리 연막을 쳐두었습니다. 만약 도망을 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네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말입니다. 에이코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2011년 10월, 나가사키에 사는 에이코의 부모는 큰딸 미치코에게 치바에 있는 동생 집에 한번 들러보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셋째 딸 에이코와 좀처럼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실 언니 미치코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객지에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지라 동생과는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 횟수가 확 줄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어쩌다 통화가 된 날도 에이코는 목소리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물어봐도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할 뿐이었죠. 그동안은 직장생활 많이 힘들지 하면서 동생을 다독이기만 했지만 이젠 부모님까지 걱정을 하시는 마당이니 큰딸로서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동생 에이코가 사는 치바현으로 향했는데요. 누구보다 밝고 야무졌던 여동생은 그곳에서 얼굴에 큰 멍을 단 채 두 눈에 초점을 잃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이코의 망가진 모습에 언니 미치코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코가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니 미치코는 바로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1300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부모는 치바현 경찰을 대동해 에이코의 원룸으로 쳐들어갔는데요.
불쌍한 셋째 딸은 웬 덩치 큰 남자 앞에서 비 맞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당장 딸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평소라면 태학질을 부려댔을 고우타였지만 경찰까지 함께 들이닥친 까닭에 그저 얌전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상대를 가려가며 분노 조절을 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간 캐릭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로 에이코는 부모를 따라 나가사키현으로 내려가 버렸고 고우타는 경찰로부터 더 이상 에이코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단순 경고였기 때문에 고우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곧바로 에이코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받질 않았더니 이번엔 문자 폭탄을 날려댔습니다. 지금 당장 치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같은 안 봐도 빤한 저급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코는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우타가 나가사키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입니다. 에이코의 전화 속 데이터는 전부 고우타의 전화기에 복사된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의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에이코의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도 모두 고우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진짜 남자가 나가사키로 찾아오면 어떡하나, M1 가족이나 지인들을 괴롭히면 어떡하나 싶어서였습니다. 2011년 11월 초순, 에이코와 아버지는 나가사키현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고우타에게 얻어맞아 생긴 상처와 멍은 이미 사진으로 다 찍어두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남자를 상해죄로 신고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가사키현 경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치바현에서 생긴 일이죠. 그럼 치바현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쪽이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싶으면 1300km 떨어진 치바현 경찰서까지 가라는 말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30km라고 하니 서울 부산을 1회 왕복한 뒤 다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이동거리가 1300km 정도 나옵니다. 말이 쉽지 움직이기엔 너무나 까마득한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부녀는 고우타를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고 에이코의 전화기를 해지한 후 새 번호를 쓰는 정도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우타의 괴롭힘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러 11월 중순 에이코는 과거 치바현 옷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에이코, 그 고우타란 사람 말이야. 나한테 네 바뀐 번호 내놓으라고 자꾸 협박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 에이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어이 고우타가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 동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고우타에게서 에이코의 새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인들에게는 이런 문자까지 왔습니다. 에이코한테 전하십시오. M1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니네 가족들, 친구들 어디 사는지 다 안다고. 에이코의 지인들은 이 무시무시한 문자를 들고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만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이코는 얼마나 민망하고 또 무서웠을까요? 그녀는 대책을 궁리하다 이번엔 미에현 경찰서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고우타는 에이코를 만나기 전 원래 미에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동거생활 정리 후 다시 고향으로 갔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에이코는 미에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쯔쯔이 고우타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두 분이 동거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치바현이에요. 신고자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전 나가사키현에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일단 치바현 경찰서랑 나가사키현 경찰서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락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이게 미에현 경찰이 에이코에게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확히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고우타가 죽이네 살리네 협박을 해와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화가 난 에이코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손을 붙들고 1300km의 대장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나가사키현에서 분명 그랬습니다. 관할은 치바현이니 그쪽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요. 그래서 12월 6일 부녀는 치바현 경찰서에 도착해
에이코의 멍과 상처가 찍힌 사진들을 내밀면서 쯔쯔이 고우타에게 처분을 내려달라 읍소했습니다. 이제 관할소도 정확히 찾아왔겠다. 경찰이 애인이나 패고 다닌 이 찐따 같은 인간을 잡아들일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처리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변사 사건이 발생해서 형사들이 다들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나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드릴 테니 나가사키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세요. 1300km를 달려 관할소에 왔는데도 에이코 부녀는 또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손이 모자란다고 하니 부녀 입장에서는 화를 내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최대한 빨리 고우타를 잡아주겠다는 치바현 경찰의 말만 믿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분노 최고조 지점입니다. 치바현 형사들 손이 부족하기는커녕 실은 띵가띵가 놀고 있었습니다. 고우타가 저지른 스토킹 사건은 생활안전과에서, 상해 사건은 형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생활안전과와 형사과를 구성하는 직원 12명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홋카이도로 2박 3일 단합대회를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6일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12월 8일 단합대회를 출발하는 데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에이코 부녀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행 먼저 다녀온 뒤 수사에 들어갈 심산으로 넉넉 잡아 일주일을 불렀던 거죠. 부녀는 그것도 모르고 실체 없는 변사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본인들도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국민을 기만했다는 표현 말고는 어울리는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경찰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치바현 경찰서를 나온 부녀는 에이코가 혼자 살던 원룸으로 갔습니다. 약 한 달 전 딸이 남자에게 맞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는 그 즉시 에이코를 본가인 나가사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자취방에는 에이코의 짐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녀가 원룸에 들어가 짐을 대강 추스리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 집에 벨이 울리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문도 열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베란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베란다 바깥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소름 끼치게도 쯔쯔이 고우타가 베란다를 향해 무언가를 틱틱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에이코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집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도 해야 할 뿐더러 부동산 계약도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를 노리기 위해 남자는 한 달을 매일같이 원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본가인 미에현엔 내려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딸을 달래며 아버지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치바현 경찰은 빠르게 출동을 해 쯔쯔이 고우타를 연행해 갔지만 그렇다고 유치장에 넣을 명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조치가 미에현에 있는 고우타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네 아들내미가 웬 여자한테 미쳐서 날뛰고 있으니 집에 데려가서 정신 좀 차리게 해라,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이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찰은 고우타의 부모에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했고 부모는 불이 나게 치바현으로 달려와 아들을 어르고 달래 함께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뭔가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고우타가 협박질 스토킹질을 그만두고 정신만 차린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영부영 흘러가는 상황이 이미 완전히 맛이 가버린 인간의 정신머리를 제대로 잡아줄 리가 없습니다. 고우타의 사고는 점점 더 해괴망측하게 흘러가서 헤어진 여자친구 에이코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욱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상은 에이코를 나가사키로 데리고 간 그녀의 부모였고 자신을 미에현으로 끌고 온 본인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 애달픈 순정을 몰라주는 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자기 아버지를 밑도 끝도 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한때 에이코를 팼던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말입니다. 오죽하면 얻어맞던 아버지와 뜯어말리던 어머니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에현 경찰이 출동해 고우타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이미 어딘가로 도망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아들이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 경찰이라는 인간들은 그저 집안 싸움 끝났네 하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만약 폭행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래서 쯔쯔이 고우타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았다면 과연 그 남자를 도망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경찰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2월 16일 밤 9시, 나가사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18살 소년이 죽은 채 엎어져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출동했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졌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상, 즉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겼다는 건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년의 사망한 어머니였는데 그녀는 등에 특히 많은 자상을 입고 있었고 온 집안 곳곳에 그녀의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범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도망을 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뜻이며 그럼에도 범인은 악착같이 쫓아가 끝내 여인을 절명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범인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특히나 깊은 원한을 가졌다고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 집의 다른 식구들이 빠르게 귀가했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18세 소년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왔고 그 뒤로 첫째, 둘째, 셋째 누나 그리고 막내 형이 집에 왔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두 여성, 특히 소년의 어머니인 50대 여성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상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한 사람의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분명히 그놈 짓이라고, 그 미친놈이 결국 일을 저지른 거라고 식구들은 한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쯔쯔이 고우타, 셋째 딸 에이코의 전 교제 상대이자 현 스토커였습니다. 이틀 전인 12월 14일, 본인의 절절한 수뇌부를 몰라준다며 자기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팼던 고우타는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 길로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도 배신을 당했으니 이제 자기가 믿을 사람은 오직 에이코밖에 없다는 답없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에이코의 본가가 있는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로 향하게 된 건데요. 에이코의 본가 근처에 도착한 고우타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빼앗아간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6시 고우타는 에이코의 본가를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집안에는 77세의 할머니와 56세의 어머니 두 사람밖에 없었고 다른 식구들은 다들 직장이나 학교에 갔거나 볼일을 보러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고우타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빼들어 두 여성을 마구 찔렀습니다. 죽이는 그 자체보다 분풀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격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고 끈질겼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단번에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정도로 말입니다. 쯔쯔이 고우타는 두 여성을 공격한 뒤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나가사키현 시내에 있는 모텔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집의 18살 막내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7일 오전 모텔방에 있던 고우타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흉기로 사용한 부엌칼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 입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가 잔뜩 묻은 옷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인 에이코의 본가에는 그의 지문이며 족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범인은 쯔쯔이 고우타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고우타 본인 또한 별다른 반항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테지만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저도 마음이 참 허망합니다. 사건 당시 일본 국민들의 감정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은 분명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코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협박 문자를 받은 에이코의 지인들까지도 몇 번이고 경찰서를 찾았으니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스토커를 무대뽀로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쯔쯔이 고우타라는 특정인을 콕 찍어서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다들 열변을 토했었고 심지어 그가 에이코를 때려서 생긴 상처까지 사진 증거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남자를 무작정 잡아놓을 수는 없죠.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 신고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해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자들은
관할이 여기네 저기네 하며 서로 떠밀기 바빴고 심지어 진짜 관할서였던 치바현 경찰서는 2박 3일간 단합대회를 간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런 죄도 없는 두 사람의 목숨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77년 그리고 56년을 쌓아온 그들만의 귀중한 역사와 서사가 웬 미친 자로 인해 한순간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의 공범이라며 분개하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쯔쯔이 고우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내가 죽였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재판정에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원맨쇼를 해댔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에이코 말고도 전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에이코 역시 용기를 내어 법정에 나와 본인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우타는 사건 당일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도 했다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없는 얘기를 지어내 자백했다고도 했다가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다고도 했다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치사한 수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무죄인 이유라며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써서 재판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참 많이 심심했던 모양인데요. 무슨 짓을 한다 한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물증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쯔쯔이 고우타의 옷에는 피해자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그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에서도 인격에 장애가 있을 뿐 정신질환자는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3년 6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심, 2016년 3심을 거쳐 쯔쯔이 고우타의 사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 두 여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쯔쯔이 고우타라는 사형수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관련법도 많이 엄격해진 데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도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하루가 뭐다 하고 쯔쯔이 고우타 같은 자가 뉴스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주간학당 구독자님들은 부디 건전한 사람을 만나 안전한 사랑만 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두 여성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주간학당을 마칩니다. 2008년 5월 6일 밤 10시 잠못 차림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코스기 미호는 잠든 엄마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윽고 까치발을 들고 거실을 지나 현관을 나서는 데까지 성공하는데요. 일본은 4월에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미호는 고등학생이 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째였습니다. 나도 이제 고1인데 밤늦게 동네 산책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그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면 잔소리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미호는 엄마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아이는 기분 좋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동네를 걷던 미호는 자정을 앞둔 밤 11시 50분 휴대폰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아싸 찾았다 정도가 됩니다. 길을 걷다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한 건지 아니면 그 무언가를 찾는 게 집을 나선 목적이었는지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호는 또 1시간 정도 밤길을 걸었습니다. 날이 바뀐 5월 7일 밤 12시 50분. 그녀는 도로변에 있는 드럭스토어,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별다른 용건 없이 여고생들끼리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끊고 가게 밖으로 나갔죠.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라도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미호가 다니던 교토 마이즈루시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좀 아담한 편인데요. 분교라서 그렇습니다. 분교가 있을 만큼 인구가 적은 동네라는 뜻이겠죠. 미호의 집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교 근처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녀는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의 길을 한밤중에 걸었을 겁니다. 이 구글 스트리트뷰도 2013년 촬영분이니 미호가 길을 걸었을 2008년엔 주변이 이보다 좀 더 한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코스기 미호는 5월 7일 새벽을 마지막으로 모두의 눈앞에서 하얗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아이를 깨우러 간 엄마는 비어있는 침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하던 아침 운동이라도 하러 나간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등교 시간인 9시가 넘어서까지 미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엄마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만 15세 소녀가 밤사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마이주르시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5월 9일 아침 8시 40분 미호가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수풀이 무성한 으슥한 곳에서 벌거벗겨진 채 숨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폭행으로 두개골과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였지만 성범죄의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딱히 시신을 은폐할 생각도 없었는지 미호를 흙이나 낙엽 등으로 대충 덮어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상한 자의 지문도 족적도 그 무엇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호가 소지품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작은 파우치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을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조그만 여학생에게서 대단한 액수의 돈이나 물건을 기대하는 강도는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래의 불량 청소년이라면 지갑에 든 몇 푼을 빼앗고자 시비를 걸었다가 실수로 미호를 빼앗고 달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대의 불량 청소년들을 열심히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리바이가 명확했고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아이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대체 이 범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폭행을 가하는 까닭은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이 있어서입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만 15세 소녀가 남한테 원한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았겠느냐마는 그래도 경찰 입장에선 주변인 조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호는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몇 명의 친구와 매우 돈독하게 지내는 타입이었습니다. 악감정이 생긴다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 한 명을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사랑 고백을 했다가 차여서 홧김에 죽인, 다시 말해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입니다. 해당 남학생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부모 역시 미호가 범행을 당한 시각 아이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증언은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성립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경찰은 남학생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조금도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은 어영부영 8일이나 흘렀습니다. 이날 마이주루 경찰서에는 반갑기 그지없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5월 7일 새벽 미호가 길을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트럭 운전사 이치로였습니다. 여자 혼자 걷고 있던가요? 아니요, 남자랑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남자는 자전거를 끌고 있었고요. 이치로는 새벽 3시쯤 젊은 여자가 누군가와 함께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밝힌 인상착의는 미호의 마지막 외출 때의 모습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이치로가 본 사람은 미호인 게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치로는 남자가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야구 모자를 쓴 채 까만색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컴컴한 밤인데다 모자까지 쓰고 있어 얼굴은 거의 볼 수 없었지만 같이 걷던 여자와 비슷한 또래인 20살 언저리의 젊은 남자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실마리를 풀었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약 목격된 자가 지금까지 의심을 하고 있던 미호의 절친 남학생이 아니라면 분명 또래 중에 미호와 친분이 있는 남성이 또 있을 겁니다. 그자만 찾아내면 범인 체포는 시간 문제인 셈이죠. 의욕이 충만해진 경찰은 다시 미호의 주변을 샅샅이 탐문해 그녀와 관련이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를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해당되는 이는 머리카락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좁디 좁은 동네에서 사람 하나 찾아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진은 사건 당일 길을 걷는 미호가 찍힌 영상 하나를 뒤늦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인지라 카메라 자체도 몇 대가 없었고 있다 해도 성능이 좋지 않아 밤에 다니는 사람의 얼굴은 식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영상 수집과 분석을 게을리했던 거죠. 하지만 어쩌다 얻게 된 이 영상에는 자전거를 끄는 모자 쓴 남자가 미호가 지나간 길을 뒤따라 지나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이치로가 증언했던 그 남자가 확실했습니다. 다만 화질이 엉망이라 남자가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정도만 확인이 될 뿐 생김새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수상한 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이 있으니 누구 한 명은 분명 이 자를 알아볼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가게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느 식당 종업원이 하면서 경찰이 내민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영감님 같은데요? 예? 영감님이라고요? 젊은 남자가 아니고요. 젊다뇨? 할아버지인데요. 그것도 대머리요. 경찰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당초 범인이 피해자의 또래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고 트럭 운전사 이치로도 사건 당일 수상한 젊은 남자를 봤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범인이 10대에서 20대 남성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곳은 앞서도 밝혔듯 분교가 있을 만한 작은 동네입니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몇 안 되는 또래들끼리 모를 리가 없죠. 조사를 할 만큼 했으면 이제 범인은 젊은 남자가 아니구나 하고 다른 집단으로 눈을 돌렸어야 했는데 마이즈루시 경찰은 미련하게도 애꿎은 청년들만 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수상한 자의 정체가 대머리 영감일 가능성이 생겼으니 수사진으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노인이 확실합니까? 그 할아버지 맞아요. 이날 이렇게 입고 밥 먹으러 왔었어요. 자전거도 끌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경찰은 청년이 아닌 이 동네 중년과 노년층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과가 있는 요주의 인물들부터 살피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러자 더 찾아볼 것도 없이 나 범인이요 하는 사람이 곧바로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호의 시신 발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나카 카츠미라는 올해 60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띤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 사람을 하나도 아닌 둘이나 죽였는데요. 당시 그는 음식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호스티스였던 요시코라는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의 가족은 그녀가 호스티스 일을 하는 것도 나카 카츠미와 교제를 하는 것도 격하게 반대를 했죠. 그러다 요시코를 설득해 고향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애인 입장에서 승질이야 나겠지만 세상에 여자가 요시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까지 젊으니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츠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요시코의 고향으로 내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뒤 외출했던 요시코와 그녀의 오빠가 집으로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때를 노렸던 남자는 가지고 간 흉기로 급습을 해 두 사람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카 카츠미는 요즘 거짓말 좀 보태 하루에 한 명꼴로 나오는 것 같은 그 저열한 이별 살인자들의 대단한 조상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제가 일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사람을 둘 이상 죽이면 대부분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말씀을 종종 전한 적이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남자는 유기징역, 그것도 고작 16년형을 받았습니다. 왜 형량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전해진 바가 없지만 가문의 원수를 죽여도 이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의 시련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하신 것 같네요. 심지어 그 16년도 다 살지 않고 카츠미는 12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추후 사회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저 나라나 이 나라나 참 갑갑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맞지만 이 범죄는 코스기 미호의 사건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건이야말로 치정과 원한에 의한 살인입니다. 맑아지도 않은 이유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15세 미호와 60세 카츠미 사이에는 어떠한 접점도 교류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린 여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공격을 했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앞서도 밝혔듯 미호의 몸에서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살인전과가 있다 한들 고1 여학생 미호를 죽인 범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카 카츠미라는 자가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연쇄살인마 정남규 같은 성정을 지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밤길을 걷던 여고생을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죽였다고 해도 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나카 카츠미는 다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정남규와 비슷한 부류인 걸까요? 이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도 1985년에 가석방이 된 나카 카츠미는 공사장에서 연마공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9월 43세의 나이로 그는 또다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젊은 여성에게 앞뒤 맥락도 없이 둔기를 휘둘러서였습니다. 그는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차서 여성을 넘어뜨린 뒤 둔기로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9월에 오후 7시면 어둑어둑은 할지언정 통행인이 없는 때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자는 리스크를 무릅쓴 채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처음 보는 여성을 마치 사냥을 하듯 붙잡아 막무가내로 때린 겁니다. 다행히 근처를 걷고 있던 군인 2명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카츠미를 포박했고 그는 바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때렸느냐는 형사의 질문에 카츠미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하려다 실패를 했겠거니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지 수사진은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남자를 재판대로 보냈습니다. 이 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나카 카츠미는 이번엔 가석방 없이 1998년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이주루시 경찰이 이자를 미호를 죽인 범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그가 사는 집이 매우 가깝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신이나 사건 현장에서 나카 카츠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를 범인으로 보고 체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미호를 목격했다는 트럭 운전사 이치로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에게 더욱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치로 씨, 그날 밤 남자의 얼굴은 전혀 못 보신 거죠? 얼핏 보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나카 카츠미의 사진을 이치로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간 이치로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맞습니다, 이 남자입니다 했는데요. 수사가 답보 상태로 이어져 머리가 깨질 것 같았던 경찰에게 이치로의 이런 시원시원한 대답은 얼씨구나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과 1도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목격자의 증언이니 검찰도 법원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는 데에 보기 좋게 성공했고 사건 발생 11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나카 카츠미를 코스기 미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서에 끌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 술술 진행된 검거 과정이 훗날 얼마나 경악스러운 결과를 초래할지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남자는 집에 있다가 체포된 게 아니었습니다. 카츠미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혐의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뭘 훔쳤느냐 하면 여성 속옷입니다.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빨랫줄에 널린 팬티며 브래지어를 무려 2,000장이나 훔쳤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듬성듬성 단독주택이 있는 한적한 지역이라 이런 짓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츠미가 팬티만 훔쳤지 여성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성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성적인 행위에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아닌지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미호의 옷을 모두 벗겼지만 가는 하지 않았다는 미스터리한 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경찰은 변태 성욕자 나카 카츠미가 미호를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본격적으로 그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카츠미는 방범 카메라에 찍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자가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선명하지 않다지만 키나 몸집, 옷차림, 자전거 등을 볼 때 우긴다고 먹힐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 역시 화면 속 남자가 나카 카츠미와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식당 종업원이 이날 이 시간 밥을 먹고 갔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자는 카츠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카메라에 찍힌 게 곧 코스기 미호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간파한 카츠미는 우연히 미호와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을 뿐 결코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카츠미 씨, 자전거는 왜 도색했습니까? 도색이라뇨? 검정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밝은 색으로 바뀌어 있던데요. 남자를 체포하기 전 경찰은 비밀리에 그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허를 찌르는 형사의 질문에 카츠미는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다가 그냥 심심해서 색깔 좀 바꿔봤다 답했습니다. 내 자전거 내가 튜닝 좀 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형사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하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날 입었던 까만 옷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옷에서 피해자의 흔적이 나오는지만 조사하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수사진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거리 낄 게 없으면 저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 나카 카츠미를 강하게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야 할 때입니다. 제출을 거부하시면 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에 들어갑니다. 괜찮습니까? 그 옷은 이미 버렸습니다. 버려요? 멀쩡해 보이던데 왜 버렸습니까? 처음엔 자전거 도색대와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내 옷 내가 내 맘대로 버렸다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핑계를 2번, 3번 쓰면 약발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경찰은 나카 카츠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벌일 장본인은 시련을 이유로 사람 둘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나가던 여자를 넘어뜨려 폭행했던 이 사이코패스 같은 남자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여자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경찰이 이겼습니다. 나카 카츠미의 입에서 고대하던 자백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왜 미호를 죽였느냐는 질문에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경찰한테는 범행의 이유보다는 범인의 자백이 나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카츠미는 미호가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그 파우치가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건의 범인은 나카 카츠미가 맞았습니다. 범인의 지문, DNA, 족적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류품도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흉기도 찾을 수 없었죠. 범인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마저 이미 쓰레기장에서 소각이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정말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카 카츠미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만큼은 꽤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범인이라는 자백까지 했죠. 무엇보다 사건 당일 카츠미와 미호가 컴컴한 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트럭 운전사 이치로까지 존재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와 일말의 면식도 없는 그가 경찰 앞에서 카츠미를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이상 이는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5월 1심 법원에서는 나카 카츠미가 코스기 미호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람을 3명째 죽인 자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개인적으로는 이조차 참 관대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끝을 맺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2012년 12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이치로의 증언이 새하얗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사달이 벌어진 걸까요? 이치로가 경찰에 또 한 번 출석해 재차 증언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은 나카 카츠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자가 당신이 보았던 남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치로는 맞다 확실하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었죠. 범죄 사건에 통달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부분에서 이미 혀를 쯧쯧 차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마이주르시 경찰은 정말이지 쪼다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용의자를 섞어놓고 목격자한테 그날 본 사람이 누군지 골라내라고 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를 경찰에서는 라인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만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용의자 한 명만 딸랑 갖다 세워놓고 당신이 본 사람이 저 사람이 맞죠? 하고 묻는 것은 사실상 유도신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치로는 처음엔 분명 20대 원저리의 젊은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의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그날 목격한 사람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증언을 재판부가 인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2008년에 경찰이 이런 당연한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의욕이 넘치고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똥멍청이어서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이주르시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가뜩이나 직접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목격자까지 곱게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나카 카츠미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보무도 당당히 출소를 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평범한 척 섞여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는 원래 살던 교토 마이주르시에서 오사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편의점에서 자잘한 물건을 훔치다 체포가 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오사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정말이지 막장 인생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2014년 코스기 미호 사건의 상고심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피고인이 미호의 파우치 모양과 색깔을 자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범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파우치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나카 카츠미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은 취조실을 녹음 녹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진술조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굳이 카메라 밑에서 감시당하듯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수사진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대체 뭐라고 떠들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손으로 작성한 문서는 조작의 가능성이 차고 넘치니 자료로 인정해주지 않겠답니다. 검찰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했을까요? 타파 못했습니다.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나카 카츠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검사의 파워가 특히나 세기로 유명합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를 했다 하면 법정에서 99.9%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바로 이 사건이 그 예외의 0.1%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콧대 높았던 검찰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카츠미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1년 2개월을 추가로 채운 뒤 2014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카 카츠미가 정말로 무죄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살인전과 폭력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처음부터 그를 색안경을 쓰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비록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는 했지만 진짜로 미호는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양해야 할 태도이기는 개뿔. 이 인간 미호를 죽인 게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10월 출소한 남자는 작은 모텔에서 숙식을 하며 청소나 안내 같은 자잘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사장인 38세 여성 A코는
카츠미가 전과자라는 걸 알고도 채용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노인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테니 모텔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180도 빗나갔습니다. 이 모텔의 객실은 A실, B실, C실과 같이 알파벳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카츠미는 알파벳을 전혀 읽지 못해 객실 예약을 받을 수도 방문한 손님을 안내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잘하지 못했고 툭하면 손님들과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사장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에이코는 나카 카츠미를 한 달 만에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 툭하면 모텔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텔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모로 삼아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에이코는 카츠미에게 다시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몇 푼 쥐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벌레를 떼어냈구나 그렇게 후련해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11월에 이른 아침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으로 모텔 안에 들어온 나카 카츠미가 사장 에이코가 자고 있던 방에 조용히 침입을 했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장갑을 낀 손에 과도를 쥐고 있었습니다. 에이코를 깨운 카츠미는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목에 칼끝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상의를 모두 벗게 시킨 뒤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에이코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카츠미는 다짜고짜 과도로 그녀를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11차례나 칼에 찔린 에이코는 사력을 다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몸이 칠갑이 된 채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길거리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과도를 쥐고 뒤따라 나온 나카 카츠미는 도망치지 못하고 인파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오사카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에이코는 병원으로 실려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카 카츠미는 에이코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서 홧김에 찾아갔던 것이고 과도는 겁을 주려고 가져갔을 뿐인데 에이코가 빼앗아서 휘두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CR도 먹히질 않아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미수 혐의로 최종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오사카 교도소를 그렇게 또 기어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끝이 보이는 인생, 삼시세끼 편하게 받아먹으며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감옥살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복역을 하면서 나카 카츠미는 감방 동료에게 자신이 여고생 미호를 죽인 범인이 맞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끝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수사 또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이 악독한 남자는 67세의 나이로 의료교도소에서 병사했습니다. 어차피 무기징역도 아니었으니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80대쯤 출소를 했을 텐데요. 그랬다면 나카 카츠미는 여생을 교화된 채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려고 또 다른 사람을 해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호의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유가족은 나카 카츠미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며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원한과 슬픔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호가 하늘에서 행복하기를, 어딘가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에게 웃는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범죄사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